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 산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여론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 방위 산업 분야의 최고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 해외, 특히 한국의 방위 회사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지식 이민은 고품질 인력이 고갈될 우려뿐만 아니라 일본 방위 산업의 깊은 불안정성을 반영합니다. 문제는 인재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의 방위 회사들도 국제 경쟁자들에 비해 기술 개발과 혁신을 유지하면서 퇴보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산 초과, 납기 지연, 심각한 기술적 오류 등 대형 방위 프로젝트가 여러 장애에 직면함으로써 국제 무기 시장에서 일본의 신뢰와 명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일본 정부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혁 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 느린 태도를 보임으로써 도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격한 무기 수출 규정을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여 방위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명확한 국제 협력 전략의 부재는 일본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기회를 활용하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한국과 같은 경쟁국이 새로운 발전 추세를 포착하고 국제적 영향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집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을 부러워하던 일본이 갑자기 울분을 토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한국 무기를 주로 수입하던 국가들에게 긴밀히 접근해 자신들 무기를 사라고 애걸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무기 수출 제한을 대거 풀겠다며 헌법마저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수출 규제를 가해 반도체뿐 아니라 자신들 소재 부품이 들어간 무기 수출을 막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기시다를 비롯해 일본 정부 인사가 비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본 방산의 충격적인 내부 사정이 드러나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자 일본 정부는 멘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신까지 주목한 현재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5년 이내 GDP의 2%까지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방위장비 수출 규제의 완화입니다. 2022년도 일본의 방위비는 5조 4천억 엔으로 GDP의 0.96% 정도였습니다. 아베를 비롯한 자민당은 내년도 방위비를 6조 엔대 후반까지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5년 후 최종 예산을 10조 엔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해 공격형 장비 수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는 군안이나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용으로만 수출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이를 개정해 전투기나 미사일 수출도 가능하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유엔이 조치하는 분쟁 당사국에 방위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 침략을 받은 국가에는 협정 없이도 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바꾸겠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에서 더 나아가 반격 대상의 지휘 통제 기능 등도 포함하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거론되던 적기지 공격 능력보다 타격력이 더욱 확대돼 헌법 구조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여론조사에서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와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7%였고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33% 정도라 기시다의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중국 및 공산권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분처럼 보이지만 일본 내부에 충격적인 내막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 의원이 방위산업의 비참한 상황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보다 연구개발비가 1천억 엔이나 낮다며 방산이 몰락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 관련 연구개발비는 약 2,900억 엔 정도입니다. 이에 앞으로 상당히 큰 방위산업체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방산업체는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NEC, IHI, 후지츠, 히타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연구개발비를 최소 5천억 엔 이상 확보하고 5년 이내 1조 엔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몰락기업이 속출해 이미 늦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 자위대의 CE 수송기 브레이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최근 철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압기기 대표기업 카야바가 항공기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해당 회사는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제로센 전투기 부품을 만들었을 만큼 역사가 깊지만 낮은 이익률과 방위 산업의 어려운 현상에 노출돼 결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C 수송기는 가와사키 중공업이 생산을 맡아 2016년부터 배치된 새로운 기종으로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올 3월 우크라이나 장비 제공에 활용됐을 만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주요 부품 하나가 빠지자 생산 및 보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카야바의 철수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다라며 적정한 이익을 내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쓰이 E&S 조선과 스미토모 중기계공업 등이 방산에서 손을 뗐고 몰락 분위기를 막을 수 없어 일본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본 저널리스트는 이것이 일본 방산업계의 현실이라며 전체 공업 생산액 320조 엔 중 방위 관련 생산액이 0.5%에 불과한 1조 7천억 엔에 그쳤다고 한탄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무기 수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무기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현재 방위 산업의 어려움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서 영향력이 커진 것 때문이다. 방위 산업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해외에 팔리지 않아서다. 한국은 무기를 개량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에 수출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세계 유수의 성능이라 자화자찬하며 자기만족에 빠져 있어 결국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품질을 조작하는 문화 탓에 헛돈을 쓴 일이 허다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수백여 부품업체들이 투입돼 7조 원 이상의 개발비를 들인 소형 제트 여객기 MRJ 사업이 수차례 기기 이상 끝에 결국 접는 수모를 겪었고 미쓰비시중공업이 면허 생산했던 F-35 전투기는 첫 제작기부터 바다에 추락해 망신을 당했습니다. 6월 6일 일본 언론에는 왜 국산 전투기를 만들 수 없습니까? 기술자의 눈물이 말하는 일본 국방의 큰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개발을 한다 해도 자위대용으로 겨우 10만 150대 정도를 만드는 것이 고작이라 외국과의 합작 개발 없이는 비용 감당도 안 되고 수출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공동 개발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5년부터 퇴역하는 F-2 전투기를 대체해 90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투기 관련 설계 개발 생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엔진 개발과 생산은 일본 IHI 등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형태로 봤을 때 이것도 돈만 투입하고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나라를 찾아다니며 자기들 무기를 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황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기시다는 태국 총리와 만나 일본의 방위 장비품 수출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와 외교 국방 22회담을 진행하며 방위장비 수출 협정을 체결했고 이어 9월에는 베트남과 비슷한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필리핀 정부 인사를 만나서도 군사물자 교류를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K골 구입했던 핀란드에도 접촉해 무기 판매를 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은 방위장비품의 협정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국처럼 일본의 군사 전용 비품을 중국이나 북한 등에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무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도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한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들 무기를 사라고 설득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유럽 쪽으로도 무기 수출을 타진했는데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는 보도문을 통해 우크라-러시아 전쟁으로 한국 무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차 200대를 비롯해 자주포, 다연장 로켓, 장갑차 등을 우크라에 내주느라 무기고가 비었고 서둘러 한국산 무기로 채워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지난달 말 폴란드 국방장관이 다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폴란드 측은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 방위산업협력 의향서에 서명을 마쳤으며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 목록과 수출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장관이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FA-50 경공격기를 유심히 살펴봤을 때 전투기 꼬리날개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새겨져 있어 크게 감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바로 FA-50 전투기 48대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한국 전투기 구입 타진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대당 가격이 4천만 달러 정도임을 감안하면 2조 원이 훌쩍 넘는 계약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KAI는 이번 사업 성사를 위해 폴란드 수출관리팀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구입해 본 적이 있던 이탈리아제 전투기를 놓고도 고민했으나 F-16과 호환성이 높은 FA-50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 장관은 한화디펜스 공장을 찾아 K구자 주포와 각종 장갑차를 눈여겨봤으며 호주에 제공 예정인 레드백에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공장에 들러 K2전차 생산 라인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와 함께 K2전차 수백 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초 UAE에 4조 원 규모 수출 성과를 이룬 천궁이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가 내놓은 K방산 보따리 총액은 얼추 10조 원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에 걸쳐 수입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폴란드의 한 해 국방 예산은 128억 달러 정도입니다. GDP의 2.2% 수준인데 향후 이를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장관과 함께 폴란드 국책은행장이 함께 온 바 있는데 한국 무기구매 대금을 금융적으로 어떻게 풀지 합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미국이나 독일제 무기를 구매해왔지만 가격이 워낙 비싼 데다 납기가 늦고 사후 지원이 잘 안 돼 한국산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로는 NATO 포탄 대부분을 발사할 수 있고 유지 보수가 일치한다는 점도 인기의 비결입니다. 폴란드는 2014년 K9의 포탑을 제외한 차체 120문을 사들이며 한국산에 대한 검증을 끝낸 상태라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직전 5년보다 210%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72억 달러 방산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150억 달러로 세워져 비고 진입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차뿐 아니라 잠수함과 군함, 전투기까지 한국의 뛰어난 무기 개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성과는 방산업체의 주가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FA-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 KAI의 주가는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폴란드로의 수출 가능성이 가시화됐으며 매출과 영업이익도 지속적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찾는 한국산 무기. 과연 일본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현재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로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의 현재 상황이 곧 뭔가가 크게 터질 것 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인 엔저가 부메랑으로 돌변하면서 최근 일본이 크나큰 수렁에 빠졌는데 심지어 베트남인들에게도 손절당하며 크게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일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상반기 무역 적자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 영향으로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여기에 유례없는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건데요. 일본 재무성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무역 적자가 11조 75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05조 4,9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적자 규모는 비교 가능한 동계가 있는 197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무역 수지는 14개월째 적자를 이어갔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일본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42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본 정부가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고공행진하던 엔달러 환율이 지난달 24일 4엔가량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런 추측을 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즈키 슈이치 일본 재무상도 외환시장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회피했고 니케이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에 대응해 엔화 매수 개입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달 21일에도 32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50엔 선을 넘자 일본 정부는 개입 시시를 밝히지 않는 복면 개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인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개입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전망은 곧 현실로 다가왔는데 최근 일본 금융시장의 위기의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엔화 하락 속도는 빠르고 가팔라 날개 없는 추락이란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올해 초 달러당 110엔대였던 엔화 가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끄럼을 탔고 9월에는 달러당 140엔대까지 밀려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한 달러 150엔이 무너지면서 일본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1000조엔 규모인 일본 국가부채의 절반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전 일본 총리도 공식 석상에서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는 일본은행을 정부 자회사라고 표현하며 논란이 됐을 정도로 일본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발언대로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의 최대 채권자로 일본은행은 올해 6월 사상 최대 규모인 16조 2천억 엔의 일본 국채를 매입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은 50%가 넘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심할 때는 일본은행이 국채의 90%를 쓸어 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행이 국채를 쓸어 담으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거리낌 없이 새로 국채를 찍어냈던 건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국채가 빚은 만큼 부담이 없을 수 없으며 실제로 일본은 지금도 1년 예산의 25%를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저금리가 계속된다는 전제로 세계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일본도 언젠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가 오면 부담은 눈덩이가 되어 감당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언젠가는 터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단 하루에만 무려 5조 5천억 엔, 약 53조 원을 투입했을 거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5조 5천억 엔은 민간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당좌예금의 잔고로 일반적으로 일본은행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면 민간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에 있던 엔화가 국고로 이동합니다. 즉 일본 통화당국이 이번에도 대규모 복면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였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발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베트남인들도 일본을 손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본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일본과 외교 경제적으로 밀착하려는 액션을 급속도로 취해왔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일본과 베트남은 경제적 협력 관계의 확대는 물론 중국의 팽창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정상 간 공동성명까지 채택하면서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도쿄에서 처음 한 정상회담 상대도 베트남 총리였는데 당시 일본 외무성은 산케이 신문에 일본에 있어 베트남은 광범위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일하던 베트남인들이 모두 탈주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요. 최근 일본 내 건설 현장을 지탱하던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본에선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급락으로 인해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육성 강좌를 운영하는 일본 MP 연구회에 따르면 2019년 50명 모집엔 5배가 넘는 베트남인들이 응모했지만 올해 가을에는 신청자가 정원을 미달할 전망입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급여차가 줄면서 베트남인들에게 일본은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일터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베트남 동 대비 엔화 가치는 20% 이상 하락했고 일본의 외국인 건설기술자 임금은 수년간 동결됐지만 그 사이 베트남의 임금은 1020% 올랐습니다. MP 연구회는 임금 격차 축소로 일본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일본의 건설기술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베트남의 수준은 5070 정도까지 올라 일본과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는 일부 회사는 일본보다 베트남이 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따라서 현재는 베트남인들이 일본 취업을 극도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결과 일본 내 기업들은 인력난에 신음하며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엔저 현상은 미래 산업을 책임질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의 인재 쟁탈전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는데요. 연봉이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데다 기록적인 엔저까지 겹치면서 전문 인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올 들어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인재를 미국과 대만 등 경쟁 기업에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경쟁사들이 기존 연봉의 2배에 달하는 보수를 약속하며 인재를 빼가고 있기 때문으로 전기차 관련 전자부품을 개발하는 한 일본 기업은 최근 미국에서 채용한 3년차 엔지니어를 미국 기업에 뺏겼습니다. 미국 경쟁사는 이 엔지니어에게 기존 연봉의 1.5배에 달하는 15만 달러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들도 일본 기업의 인재를 2배 가까운 연봉으로 유혹하고 있는 중으로 TSMC는 요코하마 일본 법인에서 100명이 넘는 전문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 디플레의 영향으로 30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일본의 급여는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올해 미국 제조업체의 매니저급 직원의 연봉은 8% 늘었습니다. 이 사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평균 연봉도 두 자릿수 증가했지만 일본의 평균 연봉은 2%밖에 오르지 않으며 태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글로벌 인재들은 더욱더 일본 기업을 외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날이 갈수록 경제가 악화하자 최근 일본 정부는 종합경제대책에 29조엔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NHK에 따르면 앞서 일본 정부는 경제종합정책에 쓰일 예산 규모를 25조엔으로 제시했으나 30조엔에 육박하는 금액대까지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감세안을 발표한 영국이 통화와 채권에 대한 집단 투매 현상으로 꼴머리를 앓은 만큼 일본도 대규모 부양 정책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9월에 감세안을 발표한 직후 영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연 4.6%를 돌파하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경제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트러스 총리처럼 일본 기시다 총리도 이러한 선택으로 굴욕적인 사임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일본 재계에서는 엔화 가치 추가 하락을 예상하며 앞으로 엔달러 환율이 170엔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른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본의 재정 부담이 커져 영국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일본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주도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기업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가격 급상승이 맞물리며 건설사들이 저금리 시절에 수주한 계약들이 현 시점으로 들어서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데다 회사채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서 연쇄적으로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디폴트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은 익숙하지만 국가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업계가 휘청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는 기술 수준이나 시공 능력이 평준화되어 있는 반면 반도체 산업은 국가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이기에 부실 또는 디폴트 위험과 같은 신호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치열한 점유율 싸움과 기술력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의 TSMC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현금성 자산의 부족과 향후 투자 감소 등 연이은 악재가 나오면서 삼성에게 파운드리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터프츠 대학교의 크리스 밀러 경제사학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 특히 3나노로의 전환이 삼성에 비해 6개월가량 뒤처졌으며 TSMC 매출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던 미국의 애플에서 3나노 주문량을 최소 40% 내지 50%가량 취소하는 등 VIP 고객사들의 주문량 취소, 오더컷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징조는 TSMC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하락하는 등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한 전례가 없었기에 반도체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시장 분위기는 TSMC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같은 업종인 삼성전자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왜 삼성에게 유리한 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삼성이 보유한 천문학적인 현금과 근 1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반도체 치킨 게임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TSMC 측에선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운드리 산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대략 200억 달러에 순이익은 88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난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APEX 투자 비용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목표한 450억 달러 수준의 투자 지출에서 100억 달러가량 감소한 360억 달러로 투자를 감소한다는 결정인데요. 삼성계 기술 경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던 TSMC가 긴급하게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2일자 대만경제일보와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애플에서 TSMC 3나노 공정의 주문량을 최대 50%가량 취소하면서 내년도 매출과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애플사는 대만 TSMC 매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일각에선 미국이 대만을 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삼성은 지난 6월부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을 완성하고 고객사들에게 납품하고 있지만 TSMC에서는 3나노 공정을 1년씩이나 미루면서 내년 상반기에나 상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미국 애플의 오더컷, 주문 취소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TSMC 경영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데 TSMC가 확보해둔 현금성 자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순수한 현금성 자산은 281억 달러, 우리 돈 39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자본은 상대적이기에 TSMC의 최대 경쟁사인 삼성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확보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TSMC에 무려 4배가 넘는 140조 원의 현금을 확보해 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을 동들어 놓고 봐도 현금 보유 탑 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현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앞서 말한 건설사 부도와 디폴트들은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혀도 생길 수 있지만 첨단 기업, 특히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는 삼성과 TSMC 두 집단의 경우엔 상황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업계는 엄청난 호황을 맞이했고 그 중심엔 파운드리 산업에 올인한 TSMC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절반가량 오더컷하며 주문량을 줄이기로 결정하자 경기 침체를 직감한 다른 고객사들도 줄줄이 주문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아진 시장을 두고 파운드리 양대 산맥인 삼성과 TSMC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최근 3나노 양산을 기점으로 삼성이 TSMC의 기술력을 추월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치킨 게임에 돌입할 것이란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1위 TSMC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엄청난 투자 축소를 예고했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감산 따윈 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로 파운드리에 10배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로 90년대 말 시작된 1차 치킨 게임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던 독일의 전자업체 키몬다가 파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2010년대 들어서며 시작된 2차 치킨 게임에선 글로벌 3위의 일본 전자업체 엘피다가 파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대만 TSMC의 차례가 왔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키몬다와 일본의 엘피다도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수십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순수한 현금 보유량이 삼성보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투자가 주춤하는 사이 삼성전자 측은 한국과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부지 10곳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2025년엔 2나노 공정, 2027년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며 대대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도 명시했는데요. 기존 파운드리 투자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16%에 불과한 파운드리 점유율을 5년 내로 40% 이상 끌어올려 TSMC를 제치고 업계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촉발되는 가운데 삼성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미 쌓아둔 140조 원의 현금도 있지만
한 해 평균 50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삼성이기에 2024년을 기점으로 순수한 현금만 2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현금은 세계에서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에서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AA 단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신용등급과 똑같은 수준이며 AA3 등급인 영국, 대만, 홍콩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입니다. 게다가 A1 등급인 일본, 중국보다는 2단계 높은 등급으로 삼성전자 기업이 얼마나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과거 한국 전자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완전히 도태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난 일본의 전자업계가 확보한 모든 순수한 현금을 합쳐도 삼성전자의 20%에 불과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파나소닉, 도시바, 소니, 히타치 등 일본의 모든 전자업계가 확보한 순수 현금은 29조 원에 불과합니다. 대만 TSMC가 가지고 있는 39조 원보다 10조 원이나 모자른 것으로 90년대 세계 1위를 호령하던 일본의 전자산업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 2차 반도체 치킨 게임으로 파산한 독일과 일본은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만 TSMC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해외 매체에서는 삼성의 기형적인 현금 보유량을 두고 삼성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만을 기다려왔을 것이란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여타 경쟁업체들을 누르고 시장 점유율 1위로 도약했던 계기들은 전부 경제위기가 껴있었으며 이런 경제위기 속에 그동안 쌓아둔 현금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치킨 게임을 벌여 경쟁업체가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작전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만 TSMC가 삼성과 치킨 게임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TSMC가 가진 현금 자산은 39조 원이고 삼성전자의 현금 자산은 140조 원부터 비교가 안 되는데 양사의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는 오직 파운드리 100%만 다루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부터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종합 반도체 설계와 모바일 부문까지 종합적인 반도체 회사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한 곳에서 위기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충분한 만회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파운드리 산업에 100% 올인한 TSMC의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 아닐 경우 다른 사업 분야에서 손실을 채울 수도 없고 고스란히 매출 감소를 맞이해야 합니다. 반면 삼성은 파운드리 경기가 좋지 않다면 모바일이나 디랩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있고 다양한 사업 분야를 통해 위기 관리가 가능한 데다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재고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량이 줄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사용하던 반도체용 소재, 장비, 부품 등이 디랩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부 호환되는 것이 있기에 다각도에서 위기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도 TSMC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올인하면서 회사를 키울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체적인 설계 없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파운드리 올인은 TSMC의 경영 상황을 발목 잡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앞서 말한 미국 터프츠 대학교 크리스 밀러 교수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도 이와 동일합니다. 삼성보다 20년 먼저 파운드리에 진입한 TSMC의 호황기는 이제 끝나고 있고 파운드리에 뛰어든 지 5년 차인 삼성전자가 이미 TSMC의 기술력을 6개월 이상 추월했으며 지금 같은 속도면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삼성전자 기술력에게 밀리면서 TSMC의 강점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경쟁업체를 한계까지 몰아갔던 적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쟁업체 기술력이 삼성보다 뒤처질 때 그리고 경쟁업체가 가진 현금이 삼성보다 적을 때 현재의 TSMC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반도체 신화가 삼성과의 치킨 게임으로 무너진 것처럼 대만의 파운드리 신화 역시 삼성과의 치킨 게임으로 무너지게 될지 삼성이 TSMC를 따라 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 외는 없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기술로는 TSMC의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야 그들을 몸찍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5나노와 4나노 스물의 문제로 기존 퀄컴과 엔비디아 일부를 TSMC에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TSMC가 4, 5나노 공정에서 수를 문제가 별로 없었던 점에 비하면 사실 완패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성의 틈이 더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팹리스들이 가격 차이가 있어도 더 안전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품을 접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있다는 뒷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누구라도 같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한 뒤 사라지는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아직 TSMC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건이 아니라 수물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TSMC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TSMC를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비슷한 기술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와 가까운 기업들이 삼성 3나노미터를 적용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 타지 않고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 TSMC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저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TSMC의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TSMC와 대등한 기술을 갖춘 수준에선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계자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2나노와 1.4나노미터에서 삼성의 완전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TSMC에 비해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때부터 즉 2025년부터 1위 탈환에 대한 진검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기술력에 완벽하게 앞서가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부분은 TSMC에 하청을 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디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도 있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6개월 먼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하면 대만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두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 GAH8 올어라운드와 핀펫핀 FET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핀펫 구조는 5나노미터 공정까지 4나노미터 공정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3나노미터 공정부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파운드리와 달리 TSMC는 3나노급 공정에서도 누설 전류 문제를 감수하면서 GAA 대신 핀펫 구조를 적용시키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술력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애플, 퀄컴, AMD 등 초대형 고객사들로부터 3나노급 공정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세미컨덕터 엔지니어링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세 공정 심화에 따라 반도체 설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BS에 따르면 28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5,1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10나노급에서는 1억 7,4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나노급은 3억 달러, 5나노급은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3나노급 공정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반도체 설계에만 5억 1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핀펫과 비교해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GAA 기반 반도체 설계 비용은 더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TSMC가 GAA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GAA 기반 반도체가 핀펫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 면에서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TSMC가 GAA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세미컨덕터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IBS 관계자를 인용해 3나노급 GAA는 3나노급 핀펫과 비교해 전력 소모가 1520%가량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노광식각 증착 공정 MOL 및 금속 배선 공정 BOL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8% 미만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혀 다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나노급의 NBCFET 기반 반도체가 7나노급 핀팻 반도체와 비교해 소비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사용 공간 45% 감소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기관의 예측치인 8% 미만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발표대로라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3월 파운드리 포럼에서 더 진화된 NBCFET를 발표하면서 이미 1나노미터 개발에 진보된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기술력에서 TSMC가 점차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급 이하 공정으로 진입할 경우 GAA 공정은 필수적 단계로 어차피 핀팻 구조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하는 공정은 빠를수록 기술력도 높아지고 수율 안정화도 빨라진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술력의 경쟁이고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정세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 2천억엔을 들여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인데 이 중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해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니는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세워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7나노, 5나노 같은 그런 첨단 반도체, 선단 어드밴스트 공정 위주로 개발되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착공하고 나서 뒤늦게 소문이 도는 내용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12인치 웨이퍼의 2228나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자동차용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말은 일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50%의 건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2228나노 반도체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등 TSMC 최고위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력했던 것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TSMC가 대만이 유리하다고 한 것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미국과 대만의 생산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미국의 요청에는 반발했던 TSMC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그것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슬며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3나노미터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앞으로 TSMC가 삼성 파운드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승부수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세계 정세 분석이자 그 이유는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